자, 요번에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서양사 강자에 있는 이제 카롤린 왕조 등장 관련된 내용, 좀 볼게요. 자, 갈리아 전역을 지배하게 된 프랑코 왕국의 메르빙 왕조는 왕가 내부의 분열이 심화되면서 귀족들 견제할 만한 역량을 차츰 상실했다. 왕국이 성격이 다른 세 부분 나누어 세습 및 분열을 거듭하면서 왕조 내부의 다툼뿐만 아니라 왕조와 귀족 사이의 갈등도 발생했으며 특히 왕국의 동과 서부를 칭했던 그 아스트롤라이지와 노이스트리아 귀족 가문 사이에 대립도 빈번했다. 7세기 중엽에 이어 왕들의 지위에 걸맞는 식권을 차지 못하고 궁제라고 이제 불리는 귀족대 대표들이 실제로 왕권을 행사했다. 특히 이제 그 아우스트리아지아의 궁제를 영위했던 카우스 가문은 강력한 무장 세력을 기반으로 프랑코 왕국의 지배 세력을 자임했다. 그 가문의 계승자 중에 망치라고 별명을 지닌 카우스는 작생, 프리스라트, 알라만 지역 등에서 전개된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732년에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프랑스 남부 지역을 공략했던 이슬람 세력을 이제 제압함으로써 왕국 전체의 명성을 드높였다. 그의 뒤를 이은 궁제 피피니스. 아마 이제 이 표현에서 요즘에 피피니스는 쓰는데 그냥 피피니라고 이제 읽을게요. 이게 좀 익숙하기 때문에 피피는 유명무실한 국왕 7대린 3세를 수도원에 가두고 교황의 권위에 힘입어 국왕의 지위를 가로챈으로써 751년 카우스 가로로서 왕조 교체가 성취되었다. 이게 이제 난쟁이 피피나만큼 키가 작았다고요. 그래서 그때 유난히 키가 작아 단신이라고 이제 별명을 지니고 있는 피피누스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처한 교황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었다. 그때 이제 그 여기 롬바디아족의 공격을 받았죠. 여기는 랑고바르드족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상 이제 이렇게 표기법이 달라서 그러는데 교황 자키우스는 피피니우스에게 랑고바드족의 위협을 받은 로마를 군사적 원조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피니우스는 그 기회를 이용해 쿠데타에 대한 동의를 타진한 후 결국 원하는 왕권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앞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서양사 강의 내용이요. 자, 피피니우스는 프랑크족의 유력자에 의해서 왕으로 선출된 절차를 밟았지만 교황의 그는 동의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교황사절 보니파키우스가 직접 왕에 대한 도유식을 이제 거행도 했다. 이로써 왕권의 정당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교황의 축성을 받는 새로운 정통이 형성되었다. 네. 이제 이 정통이 형성된 도유식 관련된 내용은 예전부터 크로비스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뒤에다 갖다 붙인 것 같고 자, 프랑코 왕은 교회 보호하는 후견자 역할을 맡게 되었고, 교황은 세속 권력자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신성한 존재로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 자, 이후에 피피누스는 756년에 이탈리아 원정에 탈취한 중북부 이탈리아, 라간다 지역 같은 영토 가운데 일부를 성인 베드로 무덤 앞에 바침으로써 교황령 탄생의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다음 피핀이 이제 그 죽고 나서 그 아들이었던 카오스 대제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요 카오스 대제, 칼 대제, 샤르마뇨 이렇게 보는데 요 카오스 대제는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 공사 기출 문제에 보통 이유 통합의 어떤 그 상징적 인물로서 요 샤르마뇨나 칼 대제를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상당한 그 많은 영토를 확보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때 그 카를로스 대제는 그 당시 그 프랑스의 역사도 되기도 하고요. 독일 역사도 되고 이탈리아 역사.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역사는 중세 시대 때 그 삼국의 역사는 요 사르마뇨 제대 그 제도 샤르마뇨 그 대제를 기점으로 해갖고 하나의 역사로 묶여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샤르마스 죽은 후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예. 그래서 세계 국가들이 동시에 샤르마뇨 역사를 대제를 자신의 어떤 그 역사에 편입시켜 갖고 이제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정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정리를 쭉 한번 개관하고 나서 서강자, 서양사 개론, 서양사 총론을 한번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르마의 정치해 볼게요. 자, 여기 정복 정리를 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의 영토를 확대시켰죠.
그래서 이제 선호만 영토를 다수 이제 회복을 시켰고, 그래서 이제 이때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롬바르족은 이제 앞에서 그 로마 교황을 계속 괴롭혔던 민족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평정했어. 그래서 직접 통치했고, 그다음 섹슨족을 점령해. 섹슨족은 이제 지금 잉글랜드가 아니라 저쪽 오늘 그 북부 독일 쪽, 그러니까 오늘 벨기에나 그런 지역죠. 요런 지역에 섹슨족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요 지역을 이제 점령해서 카톨릭을 개종시켰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정복 전쟁이 일종의 카톨릭을 개종시켜주는 그 어떤 정쟁하고 연결돼 그 성전하고 좀 비슷한 개념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그때 정복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뭐냐면 아타나시우스로 개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때 이제 자기 그 정복지들을 통치할 때도 성직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행정기구를 만들 때 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문맹자가 하도 많기 때문에 이 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성직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정복 전쟁하면서 기독교도 전파시키고 그걸 매개로 해서 교회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또 행정기구 삼는 그런 정책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헤미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아, 유고일부를 정복했다. 그 엘베강까지 확장했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는데 에스파냐를 공격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실패했죠. 그래서 에스파냐를 공격해 실패한 그 내용을 모티브로 해갖고 후에 이제 11세기 이후죠. 십자군 전쟁 이후에 로랑의 노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로랑의 노래가 상당히 뭐냐면 왜곡됐죠. 예, 왜곡되는데 요 부분은 좀 나중에 얘기를 해볼게요. 요 지금 얘기하는 게 낫겠네. 예. 자, 그 스페인 원전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두 번 정도 나왔어요. 12년도에 나왔고 15년도에 나왔거든요. 자, 스페인 원전은 스페인에 있는 이스라엘 세력들이야. 그때 이제 이스라엘 세력들은 이제 옴미아드 왕조, 그냥 교환 후 우마이야 왕조라고 이제 하는 왕조가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가정을 보면요, 이스라엘 북부 거점 도시였던 팜플라나 사라고스를 공격하다가 후에 이제 섹슨족들이 북방에 공격했기 때문에 점령하지 못하고 급히 후퇴했거든요. 후퇴하는 과정에서 피레네산맥을 넘다가 바스크족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후방부대 지휘였던 로랑이 전사를 하게 되는데 이걸 무슨 전투라고 하냐면 롱수부 전투라고 해요. 이 롱수부 전투 때 싸웠던 그 사람들은 이슬람 민족이 아니에요. 이슬람 교도가 아니라 바스크족이에요. 바스크족은 산악민족이죠. 이들은 기독교야. 그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스페인의 어떤 이제 분리 독립하려고 했던 그 소수 그 뭐냐면 그 민족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기독교도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노랑의 노래는 요 전투를 어떻게 이제 묘사를 하냐면 바스크족의 기습 게 아니라 이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역사 왜곡이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물려나서 피레네산맥을 경계로 해서 카탈로니아 지방에 에스파냐 변경주를 설치했다. 일종 완충지대를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 완충지대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강대국들이 이렇게 서로 국경선 맞닿아 있으면 서로 충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돌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일종의 자신의 위성국을 완충지대로 만들어 사용해요. 예. 그래서 강대국들이 직접 충돌하는 걸 막기 위해 했다. 막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프랑스의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도 활발한 정복 사업을 해갖고 영토를 확장시켰잖아. 그런데 자기가 이제 직접 본국이 통치한 프랑스 영토는 별로 없고 중간중간에 쓸데없는 이제 그 위성국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왜 위성국을 많이 만들었냐면 프로이센이나 뭐 이런 게 러시아 같은 국가들 있죠. 강대국하고 직접적으로 부닥치면 좀 그러니까 그 완충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 위성국을 만들어 가지고 이들과 직접적인 부닥치는 걸 막기 위한 것들이었는데 자,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 스페인 원전의 영향이 상당히 컸는데 이게 뭐냐면 12세기 때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이 노랑의 노래가 역사적 소재를 이용했다. 왜냐면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교도하고 싸웠던 성전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예전부터 이제 거슬러 와서 이거 비슷한 걸 찾다 보니까 요게 이제 딱 등장한 스페인 원정이. 그리고 요걸 이제 노랑이 그때 원정 중에 죽었다. 그걸 이제 역사를 모티브로 삼아서 노랑의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상당히 왜곡된 형태로 만들었죠. 일단 왜 보면 일단 사용하는 나이가 120살로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단순히 이게 영토 정복 사업에 불과했는데 유럽 안에서는 성전일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그다음 이산 세력들이 공격해 갖고 이건 그냥 영토를 정복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전으로 못 살렸고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기독교인이 바스크족을 이슬람으로
둔갑시켜서 로랑을 이슬람교에 공격받아 죽었다는 식으로 역사 왜곡한 거죠. 일종의 순교자로 만든 거야. 종교적 순교자로.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로랑의 원수를 갚자 하는 식으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십자군 전쟁의 어떤 그 합리화시키는 그 과정에 이걸 이용했고, 로랑도 이제 예전에 싸웠고 사르반도 싸웠지 않냐. 십자군 저기 이슬람교도 우리도 이제 그 뭐냐면 이어받아서 그 성전을 이어받아서 싸우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리화시켜 놨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그 역사적인 어떤 소재를 현재적 그 입장에서 역사적 왜곡을 익힌 것이 이 노랑의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영토 확장 과정에서 좀 그 내용을 보면요. 이게 지도가 안 나와 있네. 어. 자, 여기에서 이제 영토 확장이 예전에 한번 영역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서유럽의 상당수의 영토 회복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영토를 회복하지 않은 지역이 있어. 남이탈리아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남이탈리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여기를 회복은 못했다. 그래서 남이탈리아까지는 회복을 하지 않았다.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남이탈리아는 근데 무슨 공국이 있었는데 이름을 제가 까먹었어요. 예, 무슨 공국이 있었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지배층의 통치를 보면 새로운 교구를 설치했다. 그러니까 자기 정복 사업을 중에 교회를 확장시키는 그런 사업을 이제 여겼기 때문에 여기를 확장한 지역마다 기독교를 개종시키고 교구를 설치하고 거기에 그 교회를 바탕으로 행정 통치 교육을 만들었다. 말단 삼 교회를 이제 통치 교육을 말단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경 국처에 변경주를 설치했죠. 카탈로니아 지방에 에스파냐 변경주 같은 것들 설치했다. 이슬람 왕충지를 했고, 그다음 나름대로 중앙 집권화 정책을 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중앙 집권을 했는데 그 중앙 집권화 정책들을 이제 좀 보면요. 자, 전국을 여러 주로 나눠 관리를 파견했고, 그 다음에 변경백인이 감찰관을 파견해서 지방 관리를 감독했다는 거. 그래서 왕의 지배권을 강화시켰고, 왕의 명령과 관찰사를 파견해 지방을 통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식 중앙 집권 국가는 아니었어요. 많은 한계점이 있었다.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문화정책 관련된 내용이에요. 카로lin고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있죠. 예, 요게 이제 중세 문화의 바탕이 됐던 것들인데, 자,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나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시 그 고전 문화를 보존하면서 그리스 라틴 문화를 융합했다. 그 다음에 게르만족들의 법률을 편찬해서 샬리카 법정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었죠. 이 샬리카 법정. 그다음에 또 편찬하고 정비했고 편찬 및 정비했고 그다음에 궁중학교 같은 것도 있고 아크샬 라샤벨의 궁중학교를 만들었고 교회학교를 설립하고 교회를 장려했다. 그다음 알킨 등 학자들 초빙해서 학문을 융성했는데 자, 이 사람이 좀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잘 글 몰라요. 예, 문맹자였지만 이게 학문에는 되게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이게 학문 중흥에 큰 역할을 했는데 알킨드는 학자를 초빙해서 학문을 육성시킨 것도 그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 문헌을 수집해서 라틴 문화를 부흥했다는 거. 그래서 이 라틴어가 국제어가 돼요. 네. 이 라틴어는 실제로는 그 당시 중세 사어죠. 죽어있는 실제 사용했던 언어는 아니고 예전에 이탈리아의 그 로마 지역에 사용했던 그 언어인데 고대 언어예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라틴어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라틴 문화를 부흥하는 과정에서 오늘 영어 같은 역할을 했다. 지식인들이 라틴어를 통해서 소통하고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그 말하는 각국의 언어들 보면 다 라틴어에 기원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다음에 소문자 제정을 했어요. 이게 이제 12년 기출문에 나왔죠. 알파벳 소문자 기원이 됐다. 그래서 이제 요때 카로링고 시대의 소문자가 있죠. 여기 알파벳 소문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메르빙고 시대 때 소문자도 있었는데 이걸 더 개량을 해갖고 이 당시 알파벳 같은 카로링고 소문자를 만들었다.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나왔던 게 뭐냐면 800년에 했던 소노마 항제간의 수요죠. 이거 예전에 한번 10년도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자, 이 가장들은 그 밑에 있으니까 좀 보고요.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일단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서유럽의 새로운 질서를 마련했다는 거. 그래서 서유 문화 형성에 대해서 게르만 문화, 로마 문화, 기독교 문화가 통합이 됐고요. 그다음 교황이 동로마저 완전히 독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다음에 이걸 계기로 해서 속권과 교권이 분리되면서 유럽 정치 과정에서 대립축이 형성됐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고 황제가 이제 교황을 서포트하는 그 과정에서 그 서유럽사회에서 이제는 그 정치적 지배자인 황제와 그다음에 종교 지배 교황이 양대 체제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카오스 대제는 그 뭐냐면 나중에 비잔틴 황제부터 승인을 받게 돼요. 요거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에 나왔거든요. 예, 요것도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승인해 주는 게 아니라 달마티안 연안 지역의 땅들을 동로마에 넘겨주고 그 당시 동로마 황제가 얘를 황제라고 이제 인정을 해준 거죠. 예, 이런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카오스 대제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 관련된 내용을 서계에서 한번 이제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페핀의 아들 카로스 대제 썰마르는 동시대 전기작가 아일하르투간에 의하면 정열적이고 야심적이며 그다음에 지용을 경미한 그 위대한 정치가였다. 그럼 롬바디아족을 완전히 평정하여 직접 통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동으로 진출해서 완강한 저항을 계속한 섹슨족을 굴복시키고 카톨릭을 개종시키고요. 다시 지금의 보헤미아와 오스트리아 그리고 헝가리와 유교의 일부까지 정복해서 동부 경계성을 엘베강까지 확대시켰다. 자, 샤르마르는 그 당시 이란 정복 전쟁에 성직자의 동반하여 피정복민들 민심을 수습하는 한편 앞에서 이제 행정구역 역할을 하는 고규를 설치했죠. 고규. 예, 교구를 설치했고 국경경제는 변경주를 설치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카르스 에스파냐 변경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카르스 변경주 같은 것도 있고 서쪽은 피레네 넘어가서 에스파냐의 이슬람을 공격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철수할 때 후방부대 일부가 적의 복병을 기습했다. 요거 잠깐 보면 마치 이제 이게 이슬람교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처럼 서술하죠. 이 적이라는 것은 명확히 하지 않지만 요게 이 문장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 공격을 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후방 일대가 적의 복병을 기습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적이다라고 이제 뭐냐면 연결돼서 해석할 수 있죠.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요때 이스라엘의 복병부터 습격받은 게 아니라 바스크족으로부터 습격받은 거야. 네. 롱스부 존투라고 하거든요. 롱스부 존투. 그럼 왜 바스크족이 왜 뜨끔없이 그 당시 샤르마눈을 공격했을까?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좀 약간 더 앞에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챗GPT 학습을 좀 해볼게요. 예. 저도 이게 궁금했어. 왜 바스크족이 왜 갑자기 뜨끔없이 잘 가고 후퇴하고 있는 이제 자기한테 피해도 안 끼치는 요 얘네들을 왜 공격했을까? 네, 좀 볼게요. 좀. 그 샤르마누 대제 때 카일 대제 때 그 당시 바스크족이 그 카오스 대제를 공격했던 사건 있잖아. 롱수부 전투. 근데 왜 바스크족이 왜 그 카오스 대제를 공격했어? 좋아, 너 지금 얘기하는 건 롤랑의 노래로도 유명한 그 사건이지. 778년의 롱스보 전투. 이건 진짜 재밌고 복잡한 사건이야. 전통적으로는 바스크족이 프랑크 제국의 훈미 부대를 습격했다는 식으로 간단히 말하지만 그 배경을 보면 마치 전근대판 CIA 작전 같은 면이 있어. 자, 하나씩 정리해보자. 먼저 카를 대제, 그러니까 샤르마뉴는 778년에 이슬람 세력과 싸우기 위해 이베리아 반도로 원정을 떠나. 당시 스페인은 대부분 우마이야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고, 카를 대제는 거기서 코르도바의 반기를 든 지역 영주들, 예를 들어 사라고사의 총독의 요청을 받고 개입한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야. 사라고사의 총독이 말 바꾸고, 어, 다시 생각해보니 안 도와줘도 돼요 한 거지. 칼을 대제 입장에선 체면도 안 서고 멀리까지 군대 끌고 왔는데 얻은 게 없어.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그래도 뭔가 해야지 하고 나바라 지역의 팜플로나 요새를 박살내고 돌아가게 돼.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야. 바스크족 입장에선 이게 빡치는 사건이었어.
팜플로나는 자신들의 중심 도시였고 프랑크 제국은 자기들 허락 없이 자기 땅을 쑥대밭으로 만든 거지. 그리고 바스크족은 워낙 산악 지형에 강한 유목 전사 집단이라 기습전에는 완전 전문가였어. 그래서 롱스보 협고 파스이라는 아주 험한 산길에서 카를 대제의 후미 부대, 즉 보급대나 수송대 쪽을 기습한 거야. 롤랑, 즉 브르타뉴 후작이자 마르세유 백작이 거기서 전사했고 그게 샹송드 롤랑로 낭만화된 거지. 근데 실제로는 이슬람 군대가 아니라 자기들 땅 지켜내려는 바스크족의 복수전이었던 거야. 한마디로 정리하면 카를 대제는 남의 내전에 개입하려다 성과도 못 내고 돌아가는 길에 바스크족의 수도를 파괴했고 바스크족은 이에 대한 게릴라식 보복으로 룽스보 협곡에서 프랑크군 후미를 습격한 거야. 전형적인 너희가 먼저 건드렸잖아 케이스지. 혹시 바스크족의 정치 구조나 지형적 예. 특성 자,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먼저 건든 거야. 성과가 없으니까 한국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 바스크족을 공격했다가 오히려 당한 거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이 생략돼 있고 잘못하면 이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역사의 팩트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있고 참고로 그 당시에 그 이베리아 반도를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슬람 왕국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지만 이슬람 세력들이 그쪽에 아직까지 완전히 정복하지 않은 여러 기독교 소왕국들이 그게 이제 뭐냐면 피레네 산맥을 끼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세력이 바스크 세력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그 이후 유명한 무운시였던 로랑의 노래에 소재됐다. 샤르마느는 에스파냐 정복을 실패했으나 피레네 산맥 남부 카탈로니아 지방에 에스파냐 변경률을 설치해서 이슬람과의 완축지대를 삼았다. 자, 이와 같이 사르마니의 끊임없는 이제 정복 전쟁으로 프랑크 왕국의 영토는 제국이라고 볼 수 있는 규모로 이제 확대했다. 서쪽과 북부는 에스파냐 부르고노 지방을 제한 대서양과 북해 연안나라, 동으로는 엘베근과 보헤미아, 그리고 남으로는 로마 이후의 이탈리아를 포함한 강대강인데 이게 좀 키포인트를 볼 게 여기 로마 이후의 이탈리아예요. 그러니까 남부 지역은 점령하지 못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래서 이제 강대한 지역을 샤르만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르마나가 어디를 점령했냐? 그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준에 언급됐던 거군요. 그리고 이는 앵글색슨 왕국에 건설된 브리텐 성곽, 그다음 이스라엘 지배했던 에스파냐 및 북아프리카, 그리고 아직도 형식적으로 비잔틴 황제에 속했던 남이탈리아와 시칠리아를 제한.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요 지역 같은 게 아직까지도 이제 뭐냐면 그 비잔틴 황제 영역 아래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동방교회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걸 나중에 좀 동방교회의 어떤 의식과 절차의 개선 없애는 과정에서 충돌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11세기 때 그 그리스 정교하고 그 당시 카톨릭이 완전히 분열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이제 소노마 제국의 영토의 대부분을 그냥 샤르만에 의해서 회복되었음을 뜻하며, 그는 여기에서 다시 중앙 및 동부 요르의 이제 일부를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 것인지 그 동기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AD 800년 크리스마스 날 로마를 방문할 미사에 참여했던 샤르만의 머리에 교황 3세는 소노마 제간을 얹혀주었다. 예. 그래서 비잔틴 황제는 처음에 놀라고 항의했으나 후에 이에 정식으로 승인했다. 항의했다보다는 이제 액션을 취했다고 보시면 돼요. 미리 이제 사전에 공문을 했겠죠.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이제 남의 눈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이렇게 기습적으로 하면 나 다 상당히 당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동로마 황제가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엔 동로마 황제도 제가 말 잘못했네. 나중에 다시 할게. 이거는 액션 시한 게 아니라 이것만 읽다가 잘못한 거야. 비잔틴 황제가 항의했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앞에서 이제 그 얘기했던 거는 살만 왕제가 미리 짜고 했고 항의한 거는 이제 비잔틴 황제가 항의했다는 거예요. 제가 글을 잘못 읽었어요. 예. 자, 하여튼 처음엔 놀라고 항의했으나 이를 정식으로 승인했다.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언급됐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서기에서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예전에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좀 물어볼게요. 그 카랄 대제가 서노마 황제관을 받았잖아. 근데 비잔티 황제가 그게 반대를 하고 항의했지만 813년에 정식으로 승인해줬잖아. 그 이유가 뭐야?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이야.
샤르마자가 서로마 황제관을 받았고 비잔틴 제국이 처음엔 그걸 완전 불법으로 봤다가 나중엔 왜 813년에 공식 승인해줬는가?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타협 같은 게 아니라 그 뒤에 아주 깊은 권위, 정통성, 지정학적 셈법이 깔려 있어. 먼저 맥락을 좀 잡자. 칼대자. 그러니까 샤르마뉴는 800년에 교황 레오 3세로부터 서로마 황제로 즉위했지. 그런데 문제는 로마 제국의 유일한 합법적 후계자라고 여겨지던 비잔틴 황제, 당시에는 여황제 이레네가 이미 있었단 말이야. 이레네는 제국의 정통 군주인데 서방에서는 여자가 황제라는 개념이 낯설었고 황제 자리가 비었으니 우리가 새 황제를 세운다고 주장한 거야. 자, 이걸 비잔틴 입장에서 보면 뭐 니네가 뭔데 황제를 하나 더 세워? 황제는 나 하나야. 그리고 교황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짓을 해? 즉, 800년에 샤를마뉴가 황제로 즉위한 것, 비잔틴 입장에서 보면 정통성에 대한 모독이자 서로마 제국 부활이라는 정치적 도전이었어.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했지. 근데 883년에 갑자기 입장이 바뀌고 비잔틴 황제 미카엘 1세 랑가베가 샤르마뉴를 황제로 공식 인정해. 왜 갑자기 그랬을까? 핵심은 지정학적 실리와 군사적 위기야. 그 시기 비잔틴 제국은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었어. 이 불가르족, 특히 발칸 반도를 휩쓸고 있었고, 동쪽에서는 아랍 세력의 침입도 거셌어. 제국은 동서남북으로 군사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고, 내부적으로도 권력 투쟁과 궁정 쿠데타가 계속돼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했어. 그런 상황에서 샤를마뉴,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를 적으로 둘 이유가 없었던 거야. 오히려 외교적으로 연대하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훨씬 유리했지. 그리고 여기엔 결혼 외교 카드도 있었어. 샤르마뉴는 한때 비잔틴 황후 이레네와 정략 결혼을 추진하려 했고, 비잔틴 쪽에서도 어느 정도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있어. 물론 이건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 시기엔 양측 모두 서로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실용적 관계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야. 결국 비잔틴이 813년에 샤르마뉴의 황제 칭호를 인정한 건 그래, 너도 황제해. 어차피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의 황제니까. 대신 서로 침범하지 말고 실리 챙기자라는 일종의 양측 타협이었어. 말하자면 제국의 독점적 정통성을 포기한 대신 평화와 안정, 외교적 이익을 선택한 것이지. 정리하면 샤르마뉴는 800년에 황제가 되었지만 정통성 논란 때문에 비잔틴 제국의 인정을 못 받았어. 하지만 803년 비잔틴 제국이 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하자 실리를 위해 황제 칭호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거야. 다시 말해, 이건 권위의 싸움에서 실리의 승리였지. 혹시 여기서 로마 황제 정통성이 뭔지, 왜 여황제 이레네의 존재가 이렇게 중요한지, 혹은 비잔틴 프랑크 외교의 구조가 궁금해? 아주 탄탄한 얘기거리들이 많거든. 내가 알기로는 비잔티 황제가 그 당시 샤르마뉴 대제를 인정한 게 뭐냐면 영토를 일부 떼줬다고 들었거든. 칼 대제가 영토 일부를 떼줬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줘. 맞아, 정확하게 짚었어. 샤를마뉴가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황제 칭호를 인정받는 대가로 비잔틴의 영유권을 일부 인정해주는 형태의 타협이 있었던 거야. 다시 말해서 샤르마뉴가 뭔가를 떼어줬다는 건 그냥 땅만 준 게 아니라 그 영토에 대한 정치적 권리를 포기한 것 아까워. 이건 진짜 고급스러운 외교 수리자 중세 국제 정치의 정수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먼저 샤르마뉴가 정복한 지역 중 일부는 원래 비잔틴 제국의 영토였어. 특히 이탈리아 남부, 달마티아 해안, 이스트리아 반도 같은 지역들이 대표적이야. 이 지역들은 로마 제국의 잔존 영토로 간주됐기 때문에 비잔틴 입장에선 샤르마뉴가 자기 땅을 무단으로 점령한 꼴이었지. 하지만 샤르마뉴 입장에서는 이런 지역들도 당연히 자기 제국에 포함된다고 봤어. 근데 문제는 만약 비잔틴과의 정식 외교 관계에서 황제로 인정받고 싶다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카드 중 하나가 바로 달마티아 지역에 대한 권리 포기였어. 자세히 말하면 810년경 샤르마뉴는 달마티아 해안의 대부분과 스트리아 반도 등 일부 영토를 비잔틴 제국에 반환하거나
비잔틴의 종주권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외교 협상을 벌였어. 이건 꼭 영토를 뺏긴 것이라기보단 서방은 이탈리아, 동방은 헤안마티아 통제라는 선에서의 공존 합의였다고 볼 수 있어. 그리고 이 일련의 합의가 점차 정리되면서 812년에 맺어진 아헨 조약이 이 과정을 공식화해. 이 조약에서 비잔틴 제국은 샤르마뉴를 황제로 인정, 단 로마인의 황제름라는 타이틀은 여전히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했어. 샤르마뉴는 달마티아 해안과 비잔틴 잔존 영토에 대한 종주권을 비잔틴에 넘김. 대신 이탈리아 내 프랑크 지배는 공식적으로 묵인되는 거야. 즉 이건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불간섭하자는 국제법적 타협이자 정치적 트레이드였던 거야. 조금 감각적으로 비유하면 이래. 둘이 왕이야. 한쪽은 내가 진짜 왕이야 라고 주장하고 있고,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비잔티아 형제가 이렇게 정식으로 인정한 대가로 영토도 이제 인정받았고 또 앞에서 이제 국내적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칼대자의 관계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국내 외적인 어떤 그 위기를 좀 극복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비잔티아, 그러니까 선호망제의 어떤 그 수요의 의미가 그 밑에 있죠. 자, 어떤 의미가 있냐? 자, 이는 민족운동 이후에 유럽의 혼란이 안정되고 기독교 교회를 매개로 로마 게르만족 중세 유럽의 새로운 질서가 수입됐다는 걸 뜻하고요. 사르마나 대관식은 한편으로는 교회와 국가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강한 뜻이었지만 후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성립과 전개된 교권과 재권의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독일의 이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항상 교황을 자기 밑에 두려고 했거든요. 왜냐, 교황이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마련해주고 도율식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독일의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그 물론 황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 황제가 독일의 국내 문제보다는 이탈리아의 문제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문제. 이탈리아를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황을 장악해서 자기의 어떤 정통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영국과 프랑스 같은 왕들이 중앙 집권화의 구심점 역할을 했는데 독일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는 거죠. 예, 이건 나중에 좀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통치와 문화와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이 카롤링 르네상스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번 볼게요. 아, 여기는 행정구역 밑에 있고 그 밑에 카롤링 르네상스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샤르마누는 새로운 정복지를 주 교구로 이제 설치한 편 전국에 300개의 주로 나누고 주백 또는 변경백을 이제 두어서 치안, 사법, 군사를 관장했다. 그러나 이제 민족 이동 이후에 사회적 경제적 혼란은 지방분권적 경향을 조정시켜 주백도 상당수 독립성을 유지했고 그 외의 주교나 지방의 유력자들 귀족들도 상당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자, 이들은 중앙으로부터 통제하는 것은 왕의 명령 또는 왕이 파견된 그 순찰사 정도였다. 순찰사는 속인 귀족과 고위 성직자 2명 구성되었고 주백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것은 사르마니와 같은 강력한 왕이 중앙에 있을 경우에 한정되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지방마다 주백을 두고 이 주백을 통제하기 위해서 순찰사를 이제 파견했는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샤르만의 정책은 중앙 집권화 정책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이 샤르마니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 말은 뭐냐면 샤르마니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죽었다면 이 통치제가 유지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나중에 분열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샤르마르는 영토 확장만 아니라 그동안 거의 불이 꺼지다시피 한 문해 부흥에 노력하였다. 섹슨족 출신의 알킨드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각지에서 알크스 라샤페 불려서 궁중학교를 개설했고 그다음 고전, 라틴어 문법, 논리학 등을 가르쳤다. 이렇게 있고요. 섹슨족 출신인가? 제가 알기로는 아일랜드 출신 같은데 나중에 하여튼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러한 운해 부흥 정책에 따라서 스톤에서도 고전 작품의 필사를 비롯한 고전 연구가 이제 하려는데 특히 이 스톤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이제 수투사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이제 뭐냐면 고전 작품을 필사요. 양피지 같은 데다 필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고전들이 그래도 중세 시대 때 그래도 전달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 카로링고 르네상스라고 하죠. 자, 확실히 이 민족 이동 후에 문화가 전반적으로 황폐하고 침체된 데 비해서 샤르마니 시대에는 문화의 등불이 다시 반짝인 것을 뜻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 때 부활한 수도원에서 보존 연구나 필사는 후세 중세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꽃핀 밑가름이 되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그 카를스 시대 때 만든 그 필기체 있죠. 소문자. 요거 앞에서 이제 잠깐 봤잖아요. 자, 이런 소문자들은 왜 만들었냐? 필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했다. 예전에 메르밍구 시대 때 소문자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필사하는데 좀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간편화해갖고 소문자를 만들어가지고 필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에 비한다면 매우 미약한 것이다. 다수 당시 민중은 대다수가 문맹이 야만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학자의 수요도 극히 제한된 소수에 지나지 않았고 이게 이제 뭐냐면 일종의 카로링고 르네상스 한계죠. 그 다음에 독창적이고 창조의 문화운동이 전개된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카로링고 르네상스는 그동안 땅에 떨어진 암흑에 가까웠던 상태에 미약하나마 한 줄기 문화의 빛이 송상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서계를 읽다 보면 이게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 내러티브적 표현이.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문학적인 피는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해서 임용 시험에 볼 필요가 없죠. 예. 요거는 있는데 그에 반해서 제가 이제 서총이나 이런 걸 보면 서총은 딱 패턴 위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읽기는 되게 편해. 얘는 이거 문화적 수사나 이런 것들 의미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설정 같은 거 이런 거 없이 그냥 딱 객관적 사실들을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게 이제 그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하는데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서양사 강자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피핀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카루스는 전복 정제를 통해서 프랑크의 왕국의 영토를 더욱 확장시켰다. 자, 오랜 시간에 공들여 왕국의 동쪽에 위치한 삭센을 정복하고 남동부 바이렌을 종속시킬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진출하여 랑고바르드, 롬바디아 왕국이죠. 정복한 후 프랑크인과 랑고바르드의 왕이 되었다. 에스파니지오스도 원정하여 비싼 세월 피레네 산맥을 넘어오지 못하고 단속했고 결국에는 카오스에서 프랑크 왕국이 잉글랜드 제한 기독교 세계 대부분 하나의 정치단위로 통합시켜 알쿠이누스의 표현대로 알킨을 얘기해요. 여기는 이제 원은 발음 원래 발음대로 얘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기독교 제국을 이제 건설했다. 그러니까 카오스 이처럼 전쟁에 승수장구할 수 있던 비결은 2,000명, 3,000명에 이르는 뛰어난 기병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 요 동원 체제를 마련했던 것이 언제냐면 그냥 할아버지 때죠. 카오스 마르테, 병력 망치 카오스 때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은대지 제도 관련돼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은대지 제도는 이런 노마 황제가 게르만족들에게 이제 줬던 이런 땅들에서 비롯한 건데 이걸 이제 뭐냐면 더 확산시켰던 사람이 요 카우스테제입니다. 그 카우스 마르테죠. 예. 자, 카우스가 연이어 정복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을 가시하고 있을 때 교황 레오 3세도 로마시에서 미약한 기반 때 위기에 처했었다. 교황은 파스칼리우스의 사주를 받은 자객이 자신의 목숨까지 노리는 상황에 겪은 후 카를로스에게 직접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서 카를로스는 교회를 보호하고 로마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했으며 엄정한 재판을 통해 교황의 결백을 인정하고 상대 세력을 징계를 내면서 질서를 바로잡았다. 며칠 후 이제 교황은 800년 성탄절에 성 베드로 대성당에 거행된 미사에 참여한 카를로스에게 항제관을 수여함으로써 이게 카우스가 잘 모르고 상태에서 줬다고 해요. 카우스 상당히 놀랐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정치 액션이 뿐이고, 사전에 이제 미리, 이렇게 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해놓고 한 거겠죠? 예. 그러니까 서유럽 지역에 새로운 이제 항제가 출현됐다. 카우스가 사전에 그 대관식을 인지했는지 다소 논란있지만 주목할 부분은 그 대관식을 주도한 건 로마 교황이었으며 로마인들의 전폭적인 한호 속에 그 의식이 거행됐다라는 사실이다. 교황은 명목상 이제 교황이 왜 그 카우스 대제에게 이제 선호마 교황직을 줬는가라는 의도가 있는 거죠. 정치 의도가. 자, 여기 있는데 정치 의도에 관련된 설명이에요. 명목상 이탈리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사사건과 간섭에 드는 비잔티움 같은 제국이 아니라 카오스와 같이 필요할 때 언제든 교회를 보호하고 동원할 수 있는 군사를 필요했고
카오스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피핀 때나 그건 영토에 관심이 없죠. 이탈리아 영토 안에는. 근데 카오스는 어떤 정치 후원을 해주면 군대까지 동원해 그걸 보호해 줄 수 있잖아요. 동원할 수 있는 군사에 필요했으며, 자, 이를 통해서 이탈리아와 교환권이 안정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했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제 정치적인 어떤 목적인데, 교황은 대관식을 통해 하나님을 대신해 황제를 선택하고 그에게 신성 권위를 부여주면서 만초에 등. 그래서 이때부터 이 교황이 이제 뭐냐면 황제를 선택하고 이렇게 이제 뭐냐면 도유식을 행하잖아요. 이 도유식.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그 당시 교황을 통해서만 황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의식이 되게 형성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의식 때문에 그 당시 후에 이제 신성로마 황제들은 항상 그 자신의 어떤 정치적 권한, 황제로서의 어떤 위치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교황을 자기 수준에 누르려고 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이탈리아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간의 소유권을 독점했다고 믿었던 비잔틴 제국은 카르스 황제의 대간을 재간의 찬탈로 간주했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그가 정복전쟁에 일으킬 우려를 경계했다. 결국에 비잔틴 제국은 군사 충돌과 장기간의 협상을 거치면서 나서야 812년에 앞에 있는 서기 내용을 이제 뭐냐면 풀어서 써주고 있죠. 그래서 쫙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서기하고 서강제가 좀 약간 이렇게 보완제국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서기는 한번 쭉 굵게 한번 훑어주고, 그 다음에 서강자는 서기에 없는 내용을 이렇게 보충해주는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서강자 보면 크게 흐름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서강자를 펴놓고 거기 없는 내용을 빠지게 보충하는 식으로 이렇게 읽어주면 상당히 효율적이야. 그래서 서강자 요즘에 시험 문제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해를 해두면 예전에 말했지만 이해가 어느 정도 상태에서 암기가 돼야지 이게 머릿속에 확신이 남거든요. 근데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있는 내용들만 요약해갖고 그냥 영어 단어나 수고처럼 외워버리면 이게 오래가지 못해 시발성 지식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고 이제 이해라고 해도 뭐냐 깊이 있는 이해는 필요 없어요. 인구에서는요. 적어도 이제 뭐냐면 얇게 이해해도 뭐냐면 충분하지만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예. 그래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812년에 카르스 황제에 의해 황제를 인정했으며 카르스 제국은 그 당시 베네치아와 달마치를 양보하고 로마인의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이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제국의 통치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카오스는 서유럽 지역 대부분을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기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이제 제국을 구성하고 다양하고 이질적 사람들과 상이한 문명을 통일성을 부여하고 융합한 가치를 완수하기는 많은 난관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독일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그 지역들, 강대한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고, 거기에는 여러 부족들과 노마인들과 여러 가지 이제 그 켈팅족이나 다양한 민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 통합하기 상당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기 위한 그 장치로서 종교를 이용했죠. 이게 기독교죠. 예. 그래서 기독교 군주를 포방한 카루스는 정복한 지역보다 수도원을 건설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정복한 지역보다 교회나 수도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통치 기반 삼고 이걸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 통합을 하려고 했다.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서양사 강의에는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카루스 대제의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 요 부분은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서양사 강의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제국 중심을 아엔을 삼았는데, 요 아엔이 예전에 이제 시험문이 나왔어요. 예, 아엔이. 그래서 예전에 이 아엔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예전에 한번 기출에 11년 기출인가? 그때 지도 물어보고 아엔에 관련돼서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아엔이 독일 정치사에서 중세 시대 때 그 아헨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아헨. 그 아헨이 왜 독일 그 중세사에서 상당히 강조되는 지역이야? 오, 이건 진짜 핵심 질문이야. 아해는 중세 독일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거의 성지급으로 다뤄지는 도시야. 그냥 행정 중심지나 수도라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도시는 정통성, 신성성, 제국 통합의 상징 그 자체였어. 왜 그런지 하나씩 파헤쳐보자. 먼저 딱 떠오르는 인물. 샤를마제. 샤를마뉴는 8세기 말 9세기 초 유럽을 통일했던 프랑크 왕이자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 부활한 인물이잖아.
그는 수도로 아헨을 선택했어. 이유는 단순히 지리적 중심이라는 것 이상이야. 아헨에는 온천이 있었고 로마 황제들도 자주 찾던 유서 깊은 땅이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로마 황제의 계승자라고 여긴 샤르마뉴에게는 정통성의 상징 공간이었던 거야. 게다가 아헨은 단순히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기독교적 권위의 공간으로 만들어졌어. 샤르마뉴는 거기에 팔라틴 예배당, 오늘날의 아헨응을 세우고 그걸 성경의 새 예루살렘처럼 설계하게 해. 그건 단순한 성당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성 공간, 황제가 하느님 앞에서 왕으로 공인받는 장소였던 거야.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샤르마뉴 사후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대관식은 아헨에서 열리는 게 관례가 돼. 거의 600년 동안 대부분의 독일 왕들은 아헨에서 먼저 대관식을 하고 나서야 황제 자리를 노릴 수 있었어. 이건 마치 이 도시에서 왕관을 써야 진짜 왕이다는 식의 상징적 관문이 된 거지. 그래서 아헨은 정치적 수도, 종교적 성소, 왕권 정통성의 심장부 역할을 동시에 했어. 독일 중세사에서 이런 기능을 가진 도시는 딱히 또 없. 신성 로마 제국이 워낙 분권적인 구조였기 때문에 제국 전체를 통합하는 정서적 의례적 중심지로서의 아헨의 역할은 더더욱 강조됐던 거야. 비유하자면 이래. 아헨은 중세 독일의 워싱턴 DC, 바티칸, 웨스트민스터가 한데 섞인 도시였어. 정치, 종교, 상징 권위가 다 모여 있었던 거지. 혹시 샤르마뉴의 궁정이 아헨에서 어떻게 운영돼? 자, 잘 들으셨죠? 아해는 이제 그 당시 샤르마르 제국의 중심 도시였고, 수도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히만 수도라는 그 개념은 의미는 좀 없어요. 그냥 중심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 아헨이 이제 때부터 이제 신성로마 황제 간을 받을 때 교황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도유식을 했다. 그래서 상당한 신성한 곳이다.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전에 11년 기출문제에 이 아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지명쓰라고 나올 수 있어요. 요즘에 뭐 인명, 지명,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서적 이런 것도 많이 써가잖아요. 명칭 쓰는 거. 그래서 아헨도 한번 그때 외워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제국 여러 군데 임시 궁전도 건설해서 이동하면 통치하기 위한 거점을 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도라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여러 거점 그 지역 중에 제일 이제 중심된 곳, 제일 많이 이용된 곳,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엔의 건설 궁정은 특히 예배당은 제국의 권위를 이제 상당히 높이게, 아까 이제 챗GPT 한 얘기 들었죠? 자, 높이기 위해서 노마와 라벤나 당대 건축물 모방에 쓰며 건축 재료들도 이탈리아 식득에 수송했다. 자, 이 궁정의 권위는 카로링고 공주뿐만 아니라 이후 신성 로마 제국 왕들이 대관식을 치르는 사실마도 짐작할 수 있다. 궁중 예배당은 제국의 가장 중요한 선물들을 이제 보존하고 있었으며 제국의 상서 업무도 간증했다. 예. 그래서 이제 성직자들만이 종교적 기능과 더불어 운수 업무를 간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국왕 주변의 고위 성직자는 그와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중세시대 때는 문맹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라틴어를 알고 있는 그 글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직자들이 상당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거기 교회당에 가서 이제 자기의 종교적 기능도 했지만 제국을 관할하기 위한 행정명령도 그 문서도 있을 거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국왕 주변의 고위성직자는 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왕국 및 국왕의 정책에 활동에 깊이 가입하고 개입하면서 자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6세기, 8세기 때 사이에 고종 문명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졌지만 보에티우스와 이시도스, 베다 등 그 당시 고대 지식과 문화를 중세에 전달해준 지식인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이시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시도스는 이 사람이 여러 이제 그 고대 시대 때나 하여튼 그 문헌들을 수집해갖고 자기 나름대로 아카이브를 만들었어요. 예, 문서 목록집을.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여러 문서를 이제 만들었고 문서 목록집 만들어 놓고 거기 책들을 수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시도스 문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그 당시 고대 시대 때 중세 초기 때 문집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교회에서 위조한 앞에서 콘스탄트 기진장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시도스 문집, 그다음 어떤 책에는 콘스탄트 기진장 이렇게 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유당 전서에 여러 책이 있듯이 이시도스 문집 안에는 그 안에 콘스탄트 기진장도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 가운데 특히 카로lingo 르네상스로 불리는 현상에 주목할 만한데, 카로루스 황제가 아엔의 궁전의 당대 지식인들, 대표자들, 학자들 불러 모아 통치에 도움이 될 문화적, 종교적 혁신을 추구하기도 했다. 자, 카로루스는 문화적인 활동 관심이 많았는데 1780년부터 1781년까지 이탈리아 원정을 전후로 당대 최고 지식인과 접촉할 기회를 갖게 됐으며, 그들은 자신의 궁전을 데리고 와 궁중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성직자의 교육 수준도 향상시키고 기독교 성도를 위해서 고대 교육 정통과 문헌을 재발굴하면서 축적하는 게 시급한 판단이다. 왜 교육을 시키느냐? 성직자의 교육 수준 향상, 그러니까 기독교 성도를 위해서 고대 교육 정통과 문헌을 재발굴에 축적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코 출신인 알키아누스가 중심이 된 궁준의 이제 지식인들이 그 당시 이제 정확하고 통일성 있는 그 테스트 복구하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카로lingo 소문자 체제가 표준적인 글자체로 고안했다. 아까 이제 기초에 나왔던 거죠. 그리고 라틴어 문법도 정비되면서 중세 라틴어가 확립되었다. 그래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중시였지만 실자유학은, 요거는 나중에 이제 좀 얘기하겠지만 중세 대학에서 교환 과목으로서 이제 실자유학을 배웠죠. 예. 그래서 종교 활동과 학문의 기초를 이뤘다. 전반적으로 이런 활동들은 제도교회 발전에, 그러니까 성직자 양성의 좁은 의미의 목표에 초점을 놓였지만 결국 카오스 제국의 문화적 혁신에 기여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궁중학교는 후에는 성당 및 수도원 학교의 모델이 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카로lingo 시대 때 수도원에서 본격적 필사 작업과 서적 제작으로 인해 상당수 고대 저작들이 손실되지 않고 대체 9세기 때 필사본 형태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 자, 필사본 관련된 내용 앞에 언급했었죠. 자, 이와 같은 이 문화적 업적은 비잔티움에 비해 청박했던 카오스 궁전의 권위와 위험을 높이는 데 기여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오스 시대 때 이루어진 문학적 혁신이 르네상스 용어를 사용한 만큼 지적적으로 일관된 문화 형성인지, 그리고 카오스가 이와 같은 흐름을 주도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지 여전히 논란이 있다. 여러 가지 한계점이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각 지역의 토착 귀족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오스는 그들에게 백작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방감을 임명했다. 자, 이는 봉해 하사를 통해 봉건주의 주종 관계를 통해서 국가적 통치 조직을 확산시킨 과정이었다.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우리가 봉건제도 관련된 내용 할 때 봉건제 형성 개념에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확립되고 이제 성립되고 성립된 것은 9세기 이후예요. 9세기 이후. 그래서 기원을 찾자면 그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요때 뭐 봉건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9세기 이후에 이제 노르만족들이나 마자르족 같은 외부의 민족이 쳐들어오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당시 500개 정도의 백장령이 존재를 했던 걸 추정되고, 국왕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기반으로 그 당시 지방을 통치했던 백작들은 재판권과 군대 통솔권을 가지며 백장령 내에 이제 국왕의 제사를 감시하는 역할도 맡았다.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여기에서 좀 눈여겨 백작 관련된 내용인데, 백작은 이제 뭘 이제 백작에다 번역되는데, 여기 잠깐, 여기 보면, 여기, 여기 보면 이제 통치 제도와 관련된 때, 여기 백작보다는 주백이라고 보면 되죠. 예, 여기에서는 서계산 주백으로 이제, 이렇게 불려주고, 여기는 백작이라고 이제, 불려줘요. 좀 약간, 근데, 이 용어상이 번역하는 과정이 좀 다르겠어요. 그래서 백작, 그러니까 주백의 이제 뭐냐면 역할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재판관과 그 지역의 군대 통솔권을 쥐고 있고, 백장령 내에 있는 국왕의 재상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요거는 국왕의 재산들, 토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누가 침범하지 않는가, 그걸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들과 더불어 이제 주교와 국태수도원장도 주군이자 통치자로서 역할을 담당했다. 앞에서 했지만 이들이 이제 뭐냐면 지방 통치에 이용됐으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카오스는 지방의 세력을 감추기 위해서 성과 속의 관리자. 그러니까 성과 속이라는 건, 성은 이제 뭐냐면 그 이게 성직자를 얘기고, 속은 세속 귀족을 얘기죠. 한 쌍을 묶고 감찰사. 그러니까 서기에서 이걸 순찰사라고 하죠. 서기에 이제 표현을 보면 이렇게 있죠. 자, 여기 보면 순찰사의 구성 인원을 보면
속인 귀족하고 고위 송직자 이렇게 두 명으로 구성됐다고 했잖아요. 요거와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관찰사 또는 서기에서는 순찰사를 파견한 구상도 갖고 있으나 실제로 관찰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파견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자 보시면 여기에서 순찰사 정도였다 해가지고 순찰사에 이제 때 했는데 있으나 그것은 상해와와 같은 강력한 중앙의 통제에 있을 때 한정되었다. 그래서 파견을 전제로 이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강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관철시키지 못했다. 그 생각만 했을 뿐이지 관철하지 못했다고 나거든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부분도 한번 좀 팩트 차원에서 좀 검토해 볼게요. 이게 서양사 강자가 맞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후반기 때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있는데 일단 볼게요. 어, 카를 대제가 지방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그 관찰사 또는 순찰사를 파견했잖아. 그래서 이제 세속 귀족하고 그 다음에 성직자가 이렇게 한묶음해갖고 파견했는데 어떤 책에서는 관찰사 또는 순찰사가 뭐냐면 파견했다는 거 얘기한 책도 있는데 반해서 단순히 계획만 했을 뿐 파견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거든. 어느 쪽이 맞는 거야? 와, 이건 진짜 수준 높은 질문이야. 정확히 말하면 샤를마뉴가 지방 통치를 위해 구상하고 제도화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느냐, 실제로 널리 시행되었느냐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야. 즉, 둘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야. 문헌상 명확한 계획은 있었고 일부 실행도 되었지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파견이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많은 역사학자들의 신중한 결론이야. 자,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보자. 칼 대제의 지방 통치의 핵심 문제는 방대한 제국의 공간적 분산이었어. 제국이 커지면서 왕이 모든 지방을 직접 통제할 수 없게 되자 기존의 백작들이 지역을 맡았는데 문제는 이 백작들이 자기 권한을 남용하거나 반란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나온 제도가 바로 미시 도미니치, 즉 왕의 사자, 일종의 순찰사 또는 관찰사 제도야. 이들은 항상 둘씩 짝을 지어 파견됐는데 중요한 건 이 조합이 꼭 하나는 세속귀족, 다른 하나는 성직자였다는 거야. 이 조합은 감시와 균형, 즉 교회와 국가가 서로를 견제하게 하기 위한 구조였어. 이건 샤르마뉴의 카롤링거 르네상스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교회 국가 융합 통치 모델이기도 해.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 실제로 이들이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파견되었느냐? 이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해석은 갈려. 전통적인 견해는 샤를마뉴가 이들을 체계적으로 파견했고 이 제도는 제국의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이었다는 쪽이야. 특히 8림 2년 미시 도미니치 칙령, 이 명시적 근거가 돼. 이 문서에는 미시들이 할 일, 예를 들면 백작 감찰, 왕명 전달, 사법 검토 등 이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어. 반면 현대 비판적 견해는 이렇게 말하지. 야, 문서에 있다고 다 실제로 실행된 건 아니잖아. 이건 이상적인 행정 계획일 수 있고, 실제로는 제국의 넓은 영역, 빈약한 교통망, 행정 자원의 부족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에는 파견조차 못했을 수 있어. 즉, 이들은 기획된 통치 이상에 가까웠고,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실질적으로 작동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가 본 책들 중 어떤 건 계획은 있었지만 실행은 의심스럽다고 주장한 거고, 다른 책은 그래도 몇몇 지역에서 시행된 사례가 있다고 보는 거야. 둘 다 말이 되는 거지. 결국 정리하면 제도는 분명 존재했고 문헌상 근거도 풍부해. 일부 지역에선 실제 파견되어 활동한 사례도 있었어. 하지만 전 제국적으로 체계적으로 작동한 건 아니며 이 제도가 실질적인 통치 장치였는지는 논란이 있어. 혹시 이 제도가 어떤 구조로 작동했고 미시들이 자, 잘 들으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서계가 틀린 줄 알았더니 들어보니까 서계가 맞는 건 같아요. 구상도 했고, 그 파견했던, 물론 전국적으로 다 파견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 파견했던 기록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서강자에서는, 물론 해석이 여야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실질을 관철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실질적이라는 말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해석의 여에 따라서 일부 파견했지만 전체적으로 파견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또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서계가 좀 약간 좀 사실에 부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관된 통치 기반 항법에서 작성이나 트레이딩, 포이슬레트의 정복한 지역에서 간수법을, 그러니까 게르만법이죠. 성문화된 법을 만들어서 제국 전체에 통용된 법령을 반포했다. 그래서 요 성문화된 법이 살리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살리법이 후에 이제 여러 이제 자주 언급이 돼요. 특히 왕위 계승 과정에서 언급이 되는데 뭐 백년 전쟁 때도 언급되고 그러는데 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카알디제가 여러 가지 간수법을 하나의 성문화된 법정으로 편찬했잖아. 내가 알기로는 살리법이라고 좀 알고 있거든. 살리카법인가? 그 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줘. 그 법이 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세시대 때, 좀 얘기를 해줄래? 완전 잘 짚었어. 네가 말한 살리법. 정확히는 살리카법이 맞아. 이건 단순히 한 부족의 법전이 아니라 중세 유럽의 법적 정통성과 왕위 계승 질서, 심지어 근대 프랑스사까지 줄줄이 영향을 끼친 핵심 법이야. 자, 이걸 진짜 확실하게 풀어볼게. 1. 살리카법이 뭐냐? 기원은 프랑크족 중 살리족의 관습법이야. 원래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구술 전통의 법이었지. 근데 클로비스 대제 시절 5세기 말 6세기 초 로마법의 영향도 받으면서 문서화된 성문법으로 정리됐어. 그걸 나중에 칼대제유가 제국의 통합적 법 질서로 다시 정리하고 보완한 거야. 즉, 살리카법은 단순한 부족법이 아니라 샤를마뉴 시대에는 제국 통합을 위한 기초적인 법 모델이었던 거야. 이 법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했어. 재산권 규정, 상해, 살인 등에 대한 벌금 체계, 유심의 형법, 상속법, 특히 여성 상속권 제한. 여기서 중요해지는 게 마지막 항목이야. 2. 살리카법의 핵심 조항. 여성 상속 금지. 여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이게 나중에 왕위 계승권 문제에 폭탄처럼 터지게 돼. 원래 살리카법에서는 여성 상속 금지가 토지의 군사적 의무와 연결된 봉건사회 구조 속에서 이해된 거야. 쉽게 말하면 토지를 상속하면 군사 의무도 따라오는데 여자는 전쟁을 못 나가니까 상속 대상에서 제외하자. 이건 실용적이긴 했지만 나중에 완전히 정치적 무기가 돼버려. 3. 중세 이후 영향, 프랑스 왕위 계승의 정당화 도구. 이 법이 진짜 유명해진 건 100년 전쟁 때야. 프랑스에서 카페 왕조의 마지막 왕 샤를 4세가 후계 없이 죽자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가 자신의 모계 혈통을 통해 프랑스 왕위를 요구해. 즉, 나는 프랑스 왕의 딸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한 거지. 근데 프랑스 귀족들은 살리카법을 들고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여자는 상속권이 없고 따라서 여자의 자식도 상속권이 없다. 이게 살리카법의 왕위 계승 적용 사례야. 그 결과 발로아 왕조가 즉위하고 에드워드는 반발해서 100년 전쟁 샴셉삭 53을 시작하게 되는 거지. 즉 살리카법은 그냥 고대 법전이 아니라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둘러싼 논쟁에서 법적 정당성의 무기로 쓰인 상징 정치 도구가 된 거야. 중세 법사상과 국가 형성에 미친 영향. 살리카법은 이후에도 프랑스에서 중요한 프랑스 왕권의 비례 전통을 형성해. 예를 들어 왕위는 절대 불가분이다. 왕군 쪼갤 수 없다. 여성과 교황은 개입할 수 없다. 세속 종교 불이항조. 프랑스 왕권은 성스러운 전통에 따라 세습된다. 이 모든 원칙이 살리카법을 기초로 한 왕권의 특수한 프랑스식 모델을 만든 거야. 이건 독일이나 영국의 왕권 모델과 또 달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살리카법은 프랑크 왕국의 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이고 그중 여성 상속 금지 조항이 나중에 중세 유럽의 왕위 계승 질서와 국가 주권 개념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 법이었다. 혹시 살리카법의 형벌 체계가 로마 잘 들으셨죠? 그래서 살리카 법이 상당히 뒤에 이제 왕위 계승에도 영향을 주고 특히 여성들이 이제 영진을 받을 때 영진은 상속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통치는 할 수 없어. 그래서 통치는 누가 하냐?
이 살리카법에 따라서 군사적 업무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남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여성들이 상속을 받지만 그 상속에 받은 그 영지에 대한 통치권을 누가 하냐 하면 그 당시 그 남편이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 동맹을 통해서 여자가 이제 상속지를 이제 그 남편 집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걸 이제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그걸 잘한 게 이제 뭐냐면 그 뒤에 있는 카페 왕조죠. 카페 왕조. 예. 그래서 요것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 샬리카법은 또 근대에 들어와서도 또 영향력을 발휘하죠. 마리아 테레지가 이제 왕위를 이제 황제이를 상습할 때 상속할 때 그 앞에 살리카법에 관련된 여자한테는 상속할 수 없다 통치권 관련된 내용의 규정을 들어서 그 당시 이제 그 코리든 2세가 이제 반발해갖고 이제 전쟁이 게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권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 샬리카법은 중세 시대 때 큰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서양사 총론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그 뭐냐면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60번입니다. 네, 두 번째 인증번호 60번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서양사 총론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읽을게요. 어차피 앞에 부분은 이제 읽었으니까. 자, 이 프랑크 왕국 부분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프랑크 왕국은 두 개의 왕조로 나눠졌죠. 메르비스 왕조하고 카르스 왕조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메르비스 왕조 때 이제 클로비스 있을 때 메르비스 왕조를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통해서 그리스도 개종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영토 확장 정책이 이교도의 종교 전쟁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요거는 이제 뭐와 비슷하냐면 카오스 대제의 이제 정책하고 비슷하죠. 예, 이런 거. 그래서 영토 확장 과정에서 일단 종교를 확대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로비스 사후에 이제 뭐 실권이 궁지에게 넘어갔다.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건 뒤에 부분에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페핀의 그 그러니까 프랑코 왕국의 실권을 잡았던 페핀가의 대피핀이 아들 이 마르텔이 호족세력을 대표해서 730인의 궁제가 되었고 투도 전투에서 그 당시 사회세군을 격파했다는 거 이렇게 있고요. 샬로멘에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자 여기 내용을 좀 보면요. 일단은 이제 그 페핀 2세가 이제 뭐냐면 국내 반란을 물리치고 색슨족을 점령한 다음에 메르비스 왕조를 폐위시키고 자기 왕조를 새롭게 만들었고요. 로마 교회가 이제 그걸 인정한 대가로 예전 아벤나 지역을 이제 뒀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황력 국가의 창원의 기원이 됐다는 거. 그다음 어 페핀이 죽은 후에 피피나 읽을게요. 자, 이게 표현이 피핀 이렇게 하니까 페핀 하니까 좀 그래. 그래서 하여튼 피핀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샤르마뉴. 근데 샤르마뉴의 용어는 그 상당히 많아요. 어떤 나라는 카를 대제 이게 프랑스에서 부르는 거고 그 독일은 카를 대제, 카르스테제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있는데 롬바르디족을 뭐냐면 정복하고 색슨족을 그리스도로 개종시키고 그 다음에 또 서유의 대부분 프랑크 왕국의 지배를 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마간 수요 관련된 내용도 있죠. 그래서 그에게 노마인 황제에게 칭호를 줬고 노마 제국을 멸망시킨 주요 세력이었던 게르만 민족 출신의 왕이 노마인 황제가 되었다. 다음과 같은 역사적 뜻깊은 사건에 대해 의미를 두는데 일단 첫 번째 로마인의 황제라는 칭호를 로마 제국의 정통이 회복됐다. 그래서 로마인의 황제라는 칭호로 로마 제국의 정통이 회복됐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이미 진행했던 교속의 제후 그러니까 세속의 강자인 프랑코 왕과 정신계의 어떤 1인자인 교황이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나타난 분명한 사실이었고 끝으로는 이제 신성로마 제국의 어떤 터전에 놓이게 되었다. 오토리스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에 이제 속공과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교권의 어떤 그 양대 축이 이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오스 왕조의 르네상스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유럽의 대부분 지역을 정복하면서 기독교를 널리 전파시키는 게 사우스 그의 업적이었는데 그는 또 중앙 집권적인 어떤 정치체를 수립하고 중앙에 이제 파견된 순찰사 예. 이게 미시 도미니티스 이게 라틴어로 미시 도미니크라고 있나 봐요. 도미니스 뭔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지방 행정을 감독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카오스 대제 업적 중에 카오스 르네상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롬바디아사를 저술한 롬바디아와 파울루스
그다음에 스페인의 테오돌프, 영국의 알킨, 이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넘어와서 그 쭉쭉 있는 프랑크인들 중에 샤르만 전기를 쓴 아이랄트의 같은 훌륭한 학자들과 문인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는 고전적인 서적과 자료를 편찬하고 해석하여 일반적으로 학문 연구를 발전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잠깐 이제 다시 정신이 돌았는데 알킨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알킨이 아까 이제 아일랜드 계통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알킨이 아니 영국 사람이야. 섹슨족 출신이야. 네, 지금 그러니까 요코에 있는 섹슨 출신이 알킨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일랜드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잘못 착각한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래서 이거 좀 수정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789년에 이제 그의 침략 공포에서 그 스톤 학교를 세우고 스톤 엑슬라스페에서 지금의 독일 아엔이죠. 그러니까 엑슬라스페를 아엔을 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도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좀 그래요. 이게 여러 곳에 이제 임시궁전을 만들어 놓고 도와가면서 통치했기 때문에 그냥 중요하게 자주 들락거리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왕래학교 교사들은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스페인, 영국 등의 유럽의 여러 지역에 초빙되었으며 대학자 알킨이 이 학교의 책임지었다. 알킨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좀 외워두세요. 이 알킨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카오스 왕조 르네상스의 역사를 의의는 라틴 투도 사회의 조직을 바탕으로 고전 문화를 이제 보존하면서 그리스 라틴 문화를 융합시킨 데 있다. 그 역사의 의의가 이제 여기 있죠. 카오스 왕조 르네상스의 역사에 의해. 자, 다만 한계도 있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 문화의 진흙상은 일부 지식인들이 한정되었고, 그냥 지역적으로 프랑크 왕국의 정치 경제 중심은 북동부에 국한되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이 프랑크 제국이 붕괴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분할상속제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장자상속제가 확립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의 부인으로부터 이제 여러 명의 자식들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겹쳐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똑같은 문제들이 그 뭐냐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무슨 조약을 맺게 되는 처음에 843년에 베르댕 조약을 맺게 돼요. 그리고 이게 동부 프랑크, 서프랑크, 중부 프랑크, 이렇게 이제 나눠갖게 되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때 이제 찰스 데모리 왕이 서우 프랑크 그냥 이게 그러니까 카오스 대제 이후에 이제 계승자 누이 건공왕이 있었는데 뒤에 읽어보겠지만 그래서 이제 누이 건공왕이 죽은 후에 그 분할 상속제로 해서 새 왕제를 이제 날아갔게 죠. 찰스 데모리 왕이 서우 프랑크 그 다음에 누이 독일 왕이 동부 프랑크 그 다음에 장자 로테르 황제가 황제층을 얻고 동서 프랑크의 중간지대에 해당하는 네덜란드, 라인한트, 뭐 북부 이탈리아, 중부 프랑크까지 이제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테로가 이제 장자가 빨리 죽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동서 프랑크에서 각각 이렇게 이제 북이탈리아, 중부 프랑크를 서로 잠식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맺어진 조약이 베르시엔 조약이죠. 베르시엔 조약. 그래서 이때 이제 루테로의 땅을 이제 나눠갖는 과정에서 나일강 건국은 프랑스와 독일의 경계선이 생겼다. 이게 메르시엔 조약인데 그래서 이 메르시엔 조약은 계기해 갖고 후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각각 기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카오스 대제까지는 이제 뭐냐면 독일사, 이탈리아사, 프랑스사가 소 공유하는 부분이에요. 네, 공유한 부분이고 그렇지만 이제 메르시엔 조약부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나눠가지면서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 위의 역사는 독일사, 프랑스사, 이탈리아사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프랑크 왕국이 구심점을 못 잡고 이렇게 나눠지고 심이 약해지잖아요. 그 틈을 노리고 9세기 때 누가 들어와? 노르만족들이 공격해 들어온 거죠. 예, 노르만족들이. 그래서 노르만족들이 공격할 때 프랑크 왕국이 샤르바르 대제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나는 구심점을 잡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는 분열돼 있고 외부는 이제 공격해 들어오니까 이런 내부의 원심력 때문에 원심력인 상태에서 각각 권력이 나눠진 상태에서 외부의 침략자를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은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그 주변에 이제 뭐냐면 시민자에게 붙게 되죠. 그러면서 형성된 것이 봉건제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봉건제 형성에서 큰 역할 중에 하나는 것이 프랑크 제국의 붕괴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 프랑크 제국의 붕괴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게요. 제가 내일 강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 강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뭐 이민족의 침입이라든지 뭐 노동의 활동도 내일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끝까지 그냥 수고하셨고요. 그 뭐냐면 내일 뵙겠습니다. 예.